안녕하십니까. 기계위험 방지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이 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안전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삭 가공기계의 종류 및 방호장치에서 공작기계 작업의 안전,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작기계 작업할 때 하여야 할 안전 사항이다라고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움직이는 기계 위에 공작기계라는 건 모양을 깎거나 또는 구멍을 뚫거나 또는 두꺼운 걸 얇게 만들거나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제 철판이나 이런 걸 잘라내거나 갈아내거나 깎아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 위에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공구나 재료를 올려놓는 건 어떤 기계든 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계 위에 있던 공구가 움직이는 기계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계는 이송을 건 채, 기계는 움직이게 해놓고 그 기계를 전원을 꺼서 정지를 억지로 시키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역시나 기계 회전을 손이나 공구로 멈추는 것도 위험하죠. 자, 절삭 공구의 장착은 절삭 공구를 바이트라고 나와요. 바이트. 우리가 머릿속의 개념을 그냥 칼날이다. 쉽게 이렇게 할게요. 조금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요. 잘라내는 절삭 공구는 정확하게 장착해야 합니다. 제 위치에 정확하게 끼워야겠죠. 그죠? 아니면 절삭하는 중에 칼날이 빠져서 이탈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절삭 공구, 제가 바이트라고 했죠. 칼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는데요. 짧게 장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필을 깎을 때 칼날을 너무 길게 내놓고 깎다 보면 날이 부러지면서 튈 수 있죠. 그래서 절삭공구 바이트는 어떻게 하자? 짧게 장착하자. 그죠? 그리고 절삭성이 나쁘면 바꿔줘야 합니다. 반드시 보안경 착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칩이라고 합니다. 그죠? 칩이 눈으로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하고요. 차폐막을 설치합니다. 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칩이 얼굴로 튀어오지 않도록 기계에 설치하는 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분해 제거. 요거는 먼지죠. 절삭 이제 깎아내다 보면은 튀는 칩도 있지만 미세한 먼지가 기계에 있는데요. 그 먼지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해야 합니다. 손으로 털어내서 안 되고요. 브러쉬나 봉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 운전 중에도 안 되고 손을 사용하는 거 금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계가 지금 회전하거나 절삭 중이라는 건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공작물을 측정하거나 잘 깎이고 있는지 측정하거나 점검하거나 주유나 이런 작업은 전부 다 금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절대 착용 금지입니다. 특히나 면장갑, 그죠? 면장갑은 실을 짜놨죠. 깎다가 보면 칩이 나오는데 칩이 면장갑의 실내에 걸리면서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모든 공작기계는 동영상을 시험 치는데 맨손으로 작업한다. 그게 정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면장갑을 껴는 건 전부 다 틀렸다. 그죠? 장갑은 절대 착용을 금지하고요.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경우는 가죽 장갑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의 안전이 있는데요. 선반의 특징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시험에는 대부분 방호장치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반의 안전장치 부분은 대부분 실기까지 가지 않아요. 필기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스스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선반의 안전작업 방법 아까 설명드린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밀링 작업의 안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강력 절삭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깊게 물린다는 건 꽉 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필기에는 이게 길게 물린다 나오는데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플레이너는 두꺼운 걸 얇게 깎아내는 평면을 깎는 평삭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필기에 출제가 됩니다. 쉐이퍼인데요.
쉐이프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쉐이퍼는 형태를 깎아낸다라고 해서 형사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글자들 보시면 요거 위주로 필기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 뚫을 때 쓰는 드릴인데요. 요때는 일감을 고정하는 방법이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스스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체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 앞에까지 내용은 사실은 2차 필답형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필기 기출 풀다 보면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연삭기는 기계 중에서 특히나 출제가 잘 되는 기계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연삭기, 롤러기, 그 다음에 프레스 이런 위주로 출제가 잘 되는데요. 작업형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삭기에서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글자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대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연삭기는 어떤 위험점이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삭 숫돌이 있죠? 예, 숫돌이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 딱 갖다 대면 연삭기는 면을 다듬어 주죠. 갈아주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연삭 숫돌이 회전하는 원주면이 이제 갈아내는 칼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를 딱 대놓으면 이제 갈아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된 사고는 뭔가 하면요. 숫돌과 손이 접촉하는 거예요. 손 접촉. 그죠? 예, 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삭기에서 일어나는 주된 사고는 바로 요겁니다. 그죠? 숫돌에 신체가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요. 이 숫돌이 쫙 깨지면서 이 숫돌의 원주면은 칼날이라 그랬죠. 쇠를 갈아내요. 날이 근로자에게 튀어버리는 겁니다. 숫돌 파괴에 의한 파편 비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아내다 보면은 분진이 있겠죠. 요거를 연삭분이라고 합니다. 이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도 있고요. 자, 재료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대로 고정을 안 하다 보면 이게 회전하는 힘 때문에 재료가 부러지면서 재료가 작업자에게 튑니다. 요런 게 연삭기에 의한 재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삭 숫돌에 신체가 접촉하기 때문에 뭐를 설치해야 되냐면 덮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경이 5cm 이상인 연삭기부터는 방호장치 덮개를 설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요. 작업을 하는 부분을 빼고는 이렇게 다 덮개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숫돌이 다 덮였죠. 이제 작업하는 부분만 숫돌을 노출시킵니다. 이 덮개가 연삭기 방호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돌이 파괴되면서 파편이 비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숫돌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파괴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연삭분이 눈에 튀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착용해야 할까요? 반드시 보안경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형에서 만약에 연삭기 작업하는데 보안경을 안 끼고 있다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이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튕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작업대, 워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여기에 작업대가 있어요. 요 작업대 위에 재료를 딱 올려서 힘있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설명드리고 연삭기 안전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숫돌이 파괴되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이 쇠를 갈아내는 날이 부러져서 작업자에게 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까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돌에는 절대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작업 시작 전은 1분 이상입니다. 숫돌을 교체라고도 하죠. 그죠? 교체하고는 3분 이상 반드시 시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실기에 넘어가면 적으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괄호한 거는 실기에 비우고 나올 수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1분 동안 시운전을 해야 돼요. 이 시운전의 의미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내지만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나야 합니다. 이 연삭기는요, 빠르게 회전해야 관리죠. 작업이 됩니다.
회전이 덜 되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재료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시운전은 이상 유무도 확인하지만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죠? 그거 아시면 되고요. 이제 숫돌을 교체하고는 3분 이상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시운전을 하고 작업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가 있죠. 이거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숫돌의 최고 사용 회전 속도 초과 사용은 금지합니다. 자, 그리고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측면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연삭기는요, 이 부분이 회전하는 원주면 요게 칼날이라 그랬죠.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 정면에서, 숫돌의 정면에서, 그죠? 근데 측면에 갖다 대면 잘못하면 날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숫돌의 정면 작업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정면에 서면 안 돼요. 행여나 날이 부러지거나 비산되는 게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은 측면에 서서 재료는 정면으로, 숫돌을 사용하는 건 정면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시는 숫돌의 원주면, 이게 날 부분이라 그랬죠. 이용을 하고요.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계의 방호 장치는 기계에서는 별표 3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작업편까지 중요합니다. 연삭기 방호 장치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덮개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숫돌 직경이 얼마? 5cm 이상인 것부터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덮개와 숫돌 간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덮개와 숫돌의 간격입니다. 괄호하겠습니다. 3에서 10mm 이내로 하고요. 워크레스트, 작업대라 그랬죠. 그죠? 여기 현재 워크레스트 작업대가 있고요. 이 부분 전부 다 덮개가 설치된 겁니다.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숫돌이 노출된 건 이 부분만 숫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숫돌 제외하고는 다 덮어놨죠. 자, 작업대하고 숫돌은 1에서 3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간격도 실기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괄호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작업대하고 숫돌은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재료를 힘있게 고정하거든요. 이 작업대가 숫돌과 딱 붙어버리면 숫돌이 회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워라 1에서 3mm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이 숫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덮개 설치했는데요. 덮개하고 숫돌도 딱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3에서 출발합니다. 1이 아니라 1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대하고 숫돌은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 1에서 3mm입니다. 숫돌하고 덮개는 3에서 시작한다. 그죠? 1이 아니라 10mm 이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명 비산 방지판인데요. 요거를 안전 실드다라고 합니다. 자, 자꾸 이제 연삭되는 분진이 작업자에게 튀어옵니다. 그래서 연삭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투명한 겁니다. 비산 방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요. 여기다 예를 들어 투명한 판을 이렇게 설치해 준다면 먼지가 여기에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작업자 눈에 오지 않아요. 근데 왜 투명해야 되냐면 작업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죠? 투명 비산 방지판 또는 실드를 설치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칩 비산 방지판 투명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재료를 고정하는 부분이 워크레스트 또는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지금 현재 투명 비산 방지판 설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덮개 노출 각도를 보겠습니다. 덮개 노출 각도는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숫돌이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덮개를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과연 이 숫돌을 몇 도만큼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다 덮어버릴 것인가? 그죠? 말 그대로 요 숫돌, 덮개를 설치해서 요 숫돌을 노출시키는 각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작업편까지 잘 출제가 되어서 한번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탁상용 연삭기입니다. 탁상용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 연삭기를 아까 같은 연삭기를 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상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6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신다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같이 그려볼게요. 숫돌이 있고요. 밖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부 사용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연상하겠다는 거예요. 재료를 딱 대놓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갈아냅니다. 그죠? 60도로 노출해야 돼요. 그래서 한 대략 60도 정도만. 예, 요것만 숫돌이 노출되고 나머지 다 덮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예, 없겠죠? 덮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 다 덮개로 덮어버렸죠. 파란색만 숫돌입니다. 요 각도가 몇 도라는 거죠? 60도다. 그죠? 그래서 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몇 도 노출한다? 60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자, 수평면 이하에서 연상할 때는 요것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또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숫돌이 있고요. 덮개를 이렇게 딱 설치하는데 수평면이다 이렇게 그어두시고요. 작업을 수평면보다도 더 아래에서 작업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수평면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한 90도 노출하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작업하려니까 수평면 위로는 65도를 노출해야 돼요. 보통 탁상용 연삭기는 65도 노출하고요. 밑에 25도에서 보통 90도를 노출해요. 근데 밑에가 25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작업이 곤란하잖아요.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노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원래 90도 노출하는데 이거를 전체 125도까지 늘려요. 그죠? 그래서 수평면 이하 작업에서는 전체를 몇 도 노출한다? 125도까지 노출시킵니다. 그죠? 자,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 볼게요.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경우는 90도 이내다.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보통 탁상용 연삭기는 80도 이내로 노출합니다. 주축면 위로 65도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그려보면 숫돌이 있고 덮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축면이다. 그죠? 여기에서 위로 65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80도 노출하려면 밑으로는 몇 도예요? 15도고 위로는 65도예요. 그래서 전체가 몇 도입니까? 예, 80도. 그죠? 나머지는 다 덮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실기에서 그려서 설명하라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요거 덮개가 없어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밖에는 덮개고 숫돌이 노출되었는데요. 이때 주축면 위로 이루는 각도 65도에 아래로 이루는 각도 15도. 요게 보통 탁상용 연삭기 노출 각도입니다. 전체 80인데요. 주축면 위로 65도예요. 근데 아까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하려니까 15도 가지고 너무 좁았죠. 이때는 이만큼 더 넓혔다. 그죠? 최대 몇 도까지 노출했는가 하면 125도까지 노출했다. 이게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때 125도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80도 노출하는데요.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 50m/s 이하다라는 건 속도가 느리다. 그죠? 속도가 느려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느릴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것보다 덜 위험하잖아요. 그때는 90도로 노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80도인데요. 그죠? 요거를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숫돌이 있고 덮개 있죠. 주축면이고요. 원래는 위로 몇 도였습니까? 65도. 아래로 몇 도? 15도. 그죠? 그래서 총 80도 부분은 덮개가 없죠. 요거 숫돌 노출되고 나머지는 이제 덮개로 다 덮어놔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80도 노출해요. 근데 속도가 느릴 때, 얼마일 때? 초당 50m 이내일 때, 그죠? 이하일 때, 이렇게 속도가 느릴 때는 10도를 더 노출해도 됩니다. 주축면 위로는 역시나 65도 노출하고요.
밑으로 10도 더해서 25도까지 해서 몇 도? 예, 90도까지 노출해도 된다. 속도가 느릴 때는 9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암기되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절단기, 평면기입니다. 절단기 잘라내거든요. 일자로 쫙 자르고요. 평면형은 18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일자형 기억하시고요. 몇 도 가면 150도입니다. 그죠? 휴대용 연삭기 보면 둥글거든요. 원통형 이렇게 둥근 거 다시고요. 몇 도냐면 180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우선은 탁상용 테이블 위에 두고 사용하는 연삭기입니다. 3부를 사용할 때 그죠? 60도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탁상용 연삭기가 몇 도였는가 하면요. 보통 탁상용 연삭기는 80도입니다. 요때 주축면 위로 65도다, 그죠? 근데 요거보다 속도가 느릴 때입니다.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10도를 더 노출해서 90도 이내입니다. 역시나 주축면 위로는 50도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을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해요. 그때는 밑으로 각도가 좀 더 노출되어야죠, 그죠? 최대 125도까지 노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자로 자르는 절단기하고 평면형, 일자형은 150도, 그죠? 휴대용하고 원통형, 둥근 거는 180도 노출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림에 요거는 살펴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 탁상용 연삭기다, 그죠? 총 80도 노출하는데 위로 65도입니다. 자, 속도가 느릴 때입니다.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자, 주축면 위로 요건 65도가 아니라 50도네요. 그죠? 주축면 위로 50도. 밑으로 몇 도 되겠습니까? 40도네요. 그래서 전체 90도 노출하는데 이때는 주축면 위로 50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형이죠. 그죠? 자, 몇 도입니까? 150도 노출합니다. 그래서 노출하는 각도는 150도잖아요. 근데 덮여 있는 요 각도는 15도면 전체 180에서 15 빼고 15 빼면 15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에 요 부분인지 숫돌인지를 보시고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입니다. 그죠?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 노출해도 되고요. 이렇게 180도 노출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축면에서 위로는 60도 노출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실기 넘어가면은 그림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림하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연삭기 나머지 내용들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우선은 필기에서는 그다지 요 참고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제가 암기하십시오 했던 내용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기출을 통해서 또 문제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연삭 숫돌 파괴 원인이에요. 아까 작업하다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숫돌이 파괴되어서 작업자 쪽으로 튈 때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왜 숫돌이 파괴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회전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작업할 때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클 때 또는 최고 회전 속도를 초과했을 때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원래 숫돌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요. 모르고 빠르게 회전시키다 보면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고요.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자, 정면으로 작업해야 된다 했죠. 이렇게 갈아야 돼요. 옆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망치로 숫돌을 쾅 치거나 이렇게 충격 가하면 파괴될 수 있고요. 플랜지가 현저히 적을 텐데요. 이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괄호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플랜지는 뭐냐면 숫돌이 있다, 그죠? 이쪽 부분, 양쪽 부분에서 숫돌을 딱 잡아주는, 고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만한 숫돌을 아주 작은 부분만 이렇게 고정하면 날이 회전하면서 펄럭펄럭 하겠죠?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플랜지는 숫돌이 있다면 이 정도 되어야 합니다. 양쪽에서요. 3분의 1 이상. 그죠?
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꽉 제법 3분의 1의 날을 고정시켜서 회전해야 날이 펄럭이다 부러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실기까지 나오니까요.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숫돌의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있을 때 반지름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도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요.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회전 속도를 초과했을 때, 숫돌 자체에 균형이 있을 때,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줄 때,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은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기계에 넘어가면 실기까지 가는 계산 공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정도가 실기 필답형에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거 뭐였죠? 개구부 치수였죠. 그죠? 가드의 개구부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워가면서 공식 나올 때 앞에 공식 한번 적어보면서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드일 때 공식은 뭐였습니까? y는 6 플러스 0.15 x였습니다. 두 번째 이게 보호망이거나 전동체, 위험점이 전동체이다 라고 나오면 공식은 y는 6 플러스 0.1x인데요. 여기서 x라는 건 위험점에서 가드까지 떨어진 안전거리이다. 그죠? 요거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게 회전 속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다시 한번 머리에 넣으시고요. 두 번째 회전 속도 계산 공식을 보는데요. 근데 요거는 연삭기뿐만이 아니라 롤러기도 해당되고요. 회전하는 모든 기계의 그죠? 롤러기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에 파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D입니다. 여기에서 이 D는 롤러의 직경인데요. 단위 주의하세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곱하기 N은 회전수예요. RPM이에요. 그죠? 근데 속도의 단위를 볼게요. 미터 퍼 미니트 단위입니다. 예,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단위를 똑같이 환산하기 위하여 직경이 밀리미터면 단위도 밀리미터 되잖아요. 근데 요걸 왜 미터 퍼 미니트로 하냐면 자, 회전하는 기계의 속도가요. 1분에 몇 밀리미터 가는 건 사람 속도보다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기계의 속도는 1분에 몇 미터씩 갑니다. 빠르게 회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전 속도의 단위는 보통 미터 단위를 써요. 근데 직경의 단위는 우리가 롤러 직경이 뭐 몇 미터 되는 거 없잖아요. 대부분 기계에서 직경은 작아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상용되는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직경은 밀리미터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분당 회전 속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천이 뭐냐면요.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직경의 밀리미터를 속도의 미터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천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대입할 때는 자, 공식에서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하여 천을 나눠놨기 때문에 대입할 때는 직경은 밀리미터, 속도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해하셨는가 옆에 걸 한번 보고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삭기 회전 속도에서 공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다. 그죠? 1000으로 나눴을 때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단위죠. 미터 퍼 미니트고요. 직경은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직경의 단위가 미터예요. 속도도 미터고 직경도 미터입니다. 단위 환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 밀리미터를 미터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1000으로 나누는 게 필요 없죠. 바로 V는 파이 d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볼게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미니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퍼 미니트로 나왔어요. 직경의 단위도 밀리미터입니다.
속도의 단위도 밀리미터고요. 직경 단위도 밀리미터로 단위가 똑같아요. 이것도 단위 환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단위인데. 그죠? 1000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때 공식은 V는 파이 d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파이 dn은 어떨 경우에만 쓰는가 하면 직경이 밀리미터인데 속도가 미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할 때만 1000으로 나눠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요거를 묻는 필기의 기출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롤러 직경이 롤러의 직경이 200mm다라고 하겠습니다. 회전수가 500rpm이에요. 이때 롤러라고 해도 되고 연삭기 상관없습니다. 그죠? 롤러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라. 근데 항상 단위를 잘 보라 그랬다. 그죠? 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이게 나왔다면 이제 공식만 아시면 돼요. 그죠? 직경이 밀리미터고 속도를 미터로 물었으니까 단위 환산이 필요하구나. 1000으로 나누자. 그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된다. 그죠?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은 밀리미터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회전수 rpm이니까요. 500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뒤에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미터 퍼 미니트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만 암기한다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 실시죠.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건데요. 요렇게 그죠? 기준들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 글자 위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작업형까지 또 잘 나오는 기계가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현장을 들여다봐도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이 위에 이렇게 둥근 톱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위로 톱이 올라와 있고요. 속으로 이렇게 또 숨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톱이 빠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목재를 재료를 나무를 이렇게 철판을 집어 넣으면 회전하는 칼날이 나무를 쫙 잘라냅니다. 이게 뭐냐면 목재를 잘라내는 둥근 톱이 되겠습니다. 자, 주된 사고는 뭘까요? 주된 사고, 그죠? 바로 톱날과 신체가 접촉해요. 이 회전하는 톱날이 나무만 잘라야 되는데 신체가 접촉하면 뭐든 잘라나겠죠. 그죠? 그래서 목재가 공용 둥근 톱의 첫 번째 방호 장치가 뭐냐면 요겁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근데 요거를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이렇게도 뒤에는 나와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아무렇게나 외워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날의 접촉을 예방하는 날 접촉 예방 장치인데요. 그래서 작업할 때 요 부분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덮개로 이 톱날을 덮어버려요. 요만큼 날만 노출되어서 나무를 잘라냅니다. 요거를 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요. 재료를 집어넣는데 재료를 잘라서 목재가 싹 빠져야 되는데요. 중간에 재료 사이에 톱니가 끼어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이 안 될 때 나무가 부러지면서 작업자에게 튑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목재 반발이에요. 목재가 중간에 부러지면서 작업자에게 튀어서 작업자가 맞는 거죠. 그죠? 요거를 막아주는 방호 장치가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근데 요 반발 예방 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라고 해서 핑거인데요. 재료를 공급할 때 손가락, 발가락처럼 딱 해서 재료를 튕기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반발을 방지하는 롤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기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첫 번째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두 번째는 반발 예방 장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발 예방 장치를 세 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이렇게 적으세요. 만약에 목재가 공명 둥근 톱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날 접촉 예방 장치 하나 적으시고 여기 있는 분할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으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굵직한 방호 장치 먼저입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반발 예방 장치 이렇게 적으시고요.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적으라고 할 때만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중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날의 설치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기는 잘 안 나오고 필기에 최근에는 좀 뜸해요. 예전 기출 보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다시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톱날이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 분할날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요. 분할해주는 날입니다. 이 분할은 뭐냐면 목재를 분할해줘요. 내가 지금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처음에는 잘 잘리다가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쑥 빠지지 않으면 목재가 중간에 톱은 자꾸 회전하고 목재는 앞으로 못 나가니까 이게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날이 아니라 뒷날입니다. 이렇게 반을 잘랐다면 앞날이죠. 그죠? 뒷날. 손끝 쪽이 아니고요. 자, 요걸 뒷날이라고 합니다. 그죠? 뒷부분에 있는 날입니다. 뒷날에, 자, 자르는 날이 아니라, 보조날을 요렇게 하나 설치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넣어주는 부분에는 톱 두께밖에 없잖아요. 근데 뒷부분에는 톱 두께, 분할날 두께까지 앞에보다 뒷부분 간격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손으로 톱을 이렇게 썰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되는데 나무가 길 때는 중간중간은 톱니가 나무에 꽉 끼어서 진행 안 되죠. 틈을 약간 벌려서 톱니가 나무에 끼는 걸 분할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르는 날이 아니라 톱니와 톱날과 목재를 분할해요. 밀착되지 않게 한다. 그죠? 그래서 앞날이 아니라 뒷날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보다 약간은 두꺼워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폭이라는 건 톱날이 요렇게 있죠. 톱날이 요렇게 요거를 치진폭이라 합니다. 요거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톱 두께가 T1이라고 한다면 분할날의 두께는 1.1 곱하기 T1이죠. 요거보다는 이상이라 해야 되고 분할날이 T2입니다. 그죠? 분할날이 T2이고요. 톱 두께가 T1이라고 한다면 분할날의 두께 T2는 톱 두께 곱하기 1.1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게 치진폭입니다. 치진폭 B보다는 어떠해야 된다? 작아야 한다. 요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어쩌다가 실기에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후면에 설치한다 라고 했죠. 그죠? 이 분할날을 톱날 후면에 설치하는데요. 후면하고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톱날 후면과 간격은 12mm 이내로 설치하고요. 후면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톱날이 이렇게 있었다면 자, 앞날이 아니라 뒷날에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이 간격이 얼마다? 12mm 이내로 하고요. 이 뒷날을 3등분 했을 때 두 개보다 약간 깁니다. 그죠? 그래서 후면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 분할날의 최소 길이죠. 그죠?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 L은 6분의 파이 D. 여기에서 D는 톱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직경이 610을 넘을 때는 톱의 직경이 610을 넘어서 굉장히 톱의 직경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분할날의 직경도 커져야 되잖아요. 한쪽만 고정하면 위에 분할날이 흔들흔들 하겠죠. 그죠? 이때는 두 군데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현수식 분할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이 610을 넘는 둥근 톱에는 현수식 분할날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그죠? 특히나 이 부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스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다. 그죠? 자, 요것도 방호장치만 보고 지나갈게요.
대패는 톱날이 아니라 칼날이죠. 면을 이렇게 쓱 얇게 깎아주는 게 대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우장치가 칼날 접촉 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작업을 하는 칼날 부분 위에 덮어주는 덮개인데요. 방우장치 명을 적으실 때는 덮개라고 적지 마시고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 요거 뭐 특별히 여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예초기. 자, 방호 조치 없이는 양도나 대여나 사용이나 진열할 수 없는 그죠? 위험 기계 기구에 속했습니다. 예초기의 방호 장치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초기도 예. 풀을 자르는 날이 있죠. 날이 있는 모든 기계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방호 장치의 두께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절단날의 회전 범위를 100분의 25 이상 방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단날을 밑면에서 날 접촉 예방장치 끝단까지 거리가 3mm 이상인 구조. 조작자, 사람 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까지는 지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없는데요. 방호장치 명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파란색 글자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금속 절단기도 금속을 잘라내는 날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금속 절단기 방호장치도 날 접촉 예방 장치였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기계 있었다. 그죠? 포장기계는 진공 포장기하고 랩핑기로 한정됩니다. 자, 움직이는 부분이죠. 구동부를 방호하는 연동장치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에 덮개가 있다면 덮개를 열어버리면 기계가 멈춰요. 이렇게 연동장치, 이게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방법하고 나머지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가공기계 종류 및 방호장치 수공구 쪽은 거의 출제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수공구에서는 수공구 작업할 때 일반 원칙 정도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행렬화 필기에 나온다면 기출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현재는 별표가 많은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